반갑습니다. 돌집사TV입니다. 자, 드디어 버스 운전 자격시험 요약집이 완성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말씀드릴 거는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이 요약집 내용으로만 해도 충분히 합격하실 수 있다고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릴 거니 최대한 집중해서 공부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거두절미하고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첫 번째 1과목 교통 운수 관련 법규 및 교통사고 유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목적입니다. 이 교통 법규를 왜 하냐, 왜 만들었냐. 자,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에 관한 질서 확립, 질서 확립이라는 게 있고요. 여객의 원활한 운송, 그리고 세 번째,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의 종합적인 발달 도모, 그리고 공공 복리 증진이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 핵심 단어만 찾아볼까요? 질서 확립, 원활한 운송, 그리고 종합적인 발달, 그리고 공공 복리 증진, 요 단어 네 가지만 알고 있어도 되겠죠. 자, 그럼 여객 자동차 운송 사업의 종류 볼게요. 자, 우리 버스 운송 자격시험이기 때문에 여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일단은 모든 여객 자동차 운송 사업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차량과 운행 개통을 관리한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자, 어떤 것들이 있냐? 자, 여기 네 가지가 있는데요. 자, 첫 번째 시내버스 운송 사업은 마찬가지로 국토교통부령으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에서 운행을 하고요. 자, 농어촌 버스니까 농어촌 버스는 군에서 운행을 한다라고 힌트 알 수 있고요. 자, 마을버스 운송 사업은 시, 군, 구에서 운행을 하는데, 자, 다른 버스가 운행하기 어려운 곳을 대상해서 운행을 하는 것이 마을버스다. 자, 지금 이 버스에 대한 개념을 잘 잡아두셔야 공부하시는 데 도움이 되십니다. 자, 그리고 우리 시외버스 운송 사업 있죠? 자, 앞서 나왔었던 시내버스 운송 사업, 그리고 농어촌 버스, 마을버스를 제외한 나머지에 대한 운송 사업을 뭐다? 시외버스 운송 사업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 포인트가 있다면, 자, 시외버스 운송 사업은 중형, 대형 승합차가 가능하다라는 것까지 봐주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시내버스 운송 사업과 농어촌 버스 운송 사업의 운행 형태 한번 볼게요. 자, 요 운행 형태라는 게 뭐가 나오냐? 자, 급행형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크게 봤을 때는 광역 급행형, 직행 좌석형, 좌석형 일반형이 있는데, 자, 요거는 언제 정차, 언제 정류소가 있냐, 요 기준으로 시험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광역 급행형은 굉장히 광역적으로 빨리 간다는 느낌이 있죠. 그래서 고속국도, 도시고속도로나 주간선도로 이런 데서 이제 사용이 되고 있고요. 특징이 하나 있는데 기점, 그러니까 출발하는 곳과 종점, 도착하는 곳으로부터 5km 이내로 정류소가 4개는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출발하는 곳으로부터 7.5km 이내에 위치한 정류소 2개는 추가로 가능하다. 자, 그럼 추가를 한다라고 하면은 총 6개 이상은 우리가 정류소를 설치하게 되는 게 광역 급행형이다 볼 수 있고요. 직행 좌석형은 뭐냐? 각 정류소마다 정차를 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특징이 뭐냐? 2 이상의 시나 도를 걸쳐서 노선이 연장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서울에서 출발해서 경기도까지 가는 직행 좌석형이다. 자, 그럴 경우에는 정류소의 수를 2분의 1 이내로 조절이 가능하다라는 특징 외워주시면 되겠고요. 자, 좌석형은 앉아서 갈 수 있는 버스죠. 자, 각 정류소에 정차한다. 자, 이런 거 시험에 안 나오겠죠. 자, 일반형은 그럼 뭐냐? 시내 일반 버스를 그냥 일반형이라고 우리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정류소마다 정차하는 게 일반 버스구나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자, 일반형을 제외한 3가지 형태에서는 시내 좌석버스, 자, 앉아서 갈 수 있는 버스를 운행을 해야 한다라는 특징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시외버스 운송사업의 운행 형태 볼게요. 자, 시외버스니까 멀리 가죠? 자, 고속형이 있고요. 직행형이 있고요. 또 일반형이 있습니다. 자, 고속형은 뭐냐? 시외 고속버스나 시외 우등 고속버스를 사용을 하죠. 자, 여기서 특징. 운행거리가 100km 이상이고 60% 이상 고속도로를 운행할 경우에는 한계소에서 중간 정차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형태는 우리 지방에서 많이 눈에 볼 수 있는 형태를 가지고 있고요. 자, 직행형이 있어요. 시외 직행 버스를 사용을 하는데 말 그대로 자, 한계소 이상 정류소에 정차를 해야 됩니다. 단 100km 미만이거나 60% 미만 고속도로를 운행할 경우에는 정차하지 않고 기점에서 종점까지 바로 가도 된다라는 게 직행형의 특징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일반형은 나머지 특징들을 가지고 있겠죠. 일반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또 특징들을 좀 제가 종합을 해볼게요. 자,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시도지사에게 보고할 교통사고의 기준이 시험 문제에 나옵니다. 자, 많지 않아요. 자, 전복 사고가 났을 때 보고를 해야 되고요. 화재 발생 사고가 났을 때 보고를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기준이 있는데 사망자가 2명 이상이 나거나 사망자 1명과 중상자 4명 이상 혹은 중상자가 6명 이상인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과 시도지사에게 보고가 들어간다 라고 알아주시면 되고요. 여기서 추가로 외워 놓을게요. 대형 사고는 사망자 3명 이상 발생했을 때 무조건 대형 사고의 기준이 된다 라고 같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운전 적성 정밀 검사 다들 받으셨죠? 자, 요 종류 우리 알고 있지만 한번 살펴볼게요. 신규 검사. 자, 당연히 신규 검사를 받는다는 거는 처음 받는 사람도 있지만 신규 검사를 받은 날부터 3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다가 제 취업을 해야겠다 라고 했을 때 우리는 신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자, 그리고 특별검사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쉽게 보시면은 사고 낸 사람들이 특별검사를 받는다고 보시면 돼요. 중상 이상의 사고를 낸 자, 사상을 낸 자 특별검사 받아야 되고요. 과거 1년 동안 운전면허 행정처분 점수가 81점 이상인 사람은 특별검사를 받습니다. 자, 그리고 그 밖에 질병이나 과로 같은 사유로 안전운전이 불가능할 것 같다라고 판단이 된 사람은 특별검사를 받고요. 자, 그리고 자격유지검사가 있습니다. 요 기준 외워놓을게요. 65세에서 70세 미만인 사람, 그리고 70세 이상인 사람은 자격유지검사를 받습니다. 즉 65세에서 70세 이상까지는 다 받는다는 거겠죠. 65세 이상은 다 자격유지검사를 받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교통안전체험교육이라는 게 있어요. 또 이 체험교육 종류가 많은데 자, 일단은 실기교육 볼게요. 실기교육에서 요 내용들이 다 있는데 다 외워야 되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특징적으로 외워야 될 부분은 뭐냐? 자, 이론교육에선 소양교육을 하는데 총 8시간, 이론교육은 8시간을 받는다. 자, 그럼 실기교육은 몇 시간이냐? 자, 중요하지 않고요. 자, 그럼 마지막에 종합평가 4시간을 봅니다. 그래서 총 우리는 24시간을 시험을 본다. 시험이 아니라 교육을 받는다라는 거. 이론은 8시간이죠. 종합평가는 4시간입니다. 그리고 실기교육 다 더하면은 24시간이 되죠. 자, 요 숫자 3개만 외워두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행정처분 및 과징금, 과태료, 벌금 이런 것들이 시험 문제에 간간히 나와요.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들만 외우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볼게요. 운전 자격증명을 게시하지 않았어요. 자, 버스를 탔는데 이 버스 운전자의 자격증명이 게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첫 번째 위반했을 때 운행 정지 5일 동안 받습니다. 일단 요거 하나 외워주시고요. 자, 바로 밑으로 내려갈게요. 자, 항상 게시하지 않았어요. 자, 두 번째 위반했을 때죠. 두 번째 위반했을 때부터 벌금이 나오는데 모두 10만 원은 동일합니다. 어떤 버스가 운전 자격증명을 게시하지 않았다. 벌금 10만 원, 10만 원이다. 요거 외워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운수 종사자 자격 요건이 없는데 이렇게 했다. 자, 그러면은 500만 원. 두 번째 위반했다. 1000만 원이 되고요. 그래서 특수 여객 경우만 360이죠. 자, 요거는 어쨌든 요 숫자 그리고 요 숫자 두 개만 외워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수령 제한 문제가 간간히 나오는데 요거는 선택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포기하고 다른 거를 공부하셔도 되고요. 요거는 나오진 않는데 또 그렇다고 안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요거는 선택해서 외워주시면 되지만 제가 일단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일단은 승용 자동차 경영 주행 소형은 6년, 대형은 10년이다. 자, 우리는 버스를 보기 때문에 이런 말들은 다 생략을 할게요. 자, 그리고 승합 자동차다. 10년 6개월 숫자 애매하죠. 자, 그 밖에 사업용은 9년이다. 자, 요거는 선택해서 외우실 분들만 외우시면 됩니다. 자, 그럼 과징금의 용도 요런 거 시험 문제로 또 나와요. 자, 용도 한번 볼게요. 자, 말이 이렇게 깁니다. 근데 중요한 단어들만 찾아서 볼게요. 벽지 노선이나 그 밖에 수익성이 없는 노선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선을 운행할 생긴 손실의 보전. 자, 어쨌든 노선을 운행하면서 생긴 손실을 보전하는 데 쓴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운수 종사자 양성, 교육, 자질 향상 등에 사용을 한다. 자, 이것만 보면 돼요, 사실. 자, 향상을 위해 쓴다.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터미널 건설하는 데 쓴다. 우리 과징금들이 터미널 만드는 데 쓰이고 있구나 라고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여기 마찬가지 터미널 시설 정비 확충 3번 4번 같은 내용이죠. 자, 5번 운수사업 경영 개선 그리고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에 사용을 한다. 자, 5번 같은 내용이 조금 특징이에요. 특이하죠.
자, 경영을 위해서도 사용이 되고 있다. 요거 좀 특이하다라는 거 5번 잘 외워두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과징금 모음 중요한 것만 한번 볼게요. 자, 운임 요금 외에 부당한 요금을 더 내가 추가로 받았어요. 자, 그러면 1차 때 20, 30, 60 이런 식으로 올라가고요. 시외버스 20, 30, 60. 자, 동일하죠? 자, 전세버스 특수여객은 이게 정해져 있고 추가로 또 받을 수 없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자, 이런 거 체크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부당한 요금을 받았다 2, 3, 6, 20, 30, 60으로 올라가고요. 자, 1년에 4회 이상 6세 미만인 아이의 무상운송을 거절한 경우 10만원입니다. 자, 근데 요게 기준이 애매해요. 3회 이상 체크하는 것도 쉽지가 않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시험 문제에 나올 확률이 낮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볼게요. 자, 결행하거나 도중 회차하거나 도선 또는 운행 개통 단축, 연장 운행하거나 감액 또는 증여를 했어요. 자, 요렇게 됐다? 자, 그러면은 100만원, 150만원. 자, 2차 때 위반된 150만원, 100, 150. 이렇게 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내용이 굉장히 많은데 중요한 것만 볼게요. 자, 요런 거 빼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또 봐야 될 게 뭐가 있냐? 자, 7번 한번 볼게요. 7번. 운행 시간에 대하여 사업계획 변경이, 말이 굉장히 어렵죠. 자, 어쨌든 내 맘대로 신고를 하지 않고 운행하거나 임의로 운행 시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내가 똥 마려워서 빨리 대충 하고 내 친구한테 토스를 하고 가야겠다. 이런 경우가 뭐 비일비재하다고 합니다. 요즘에는 뭐 안 그러지만 옛날엔 그랬대요. 그래서 아직도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20, 40이다. 20, 40. 자, 내 맘대로 운행 노선 시간을 줄이거나 늘리거나 했어요. 그러면은 벌금이 뭐다? 20. 두 번째는 40이다. 요거까지만 외우고 갈게요. 자, 그리고 여기서도 보겠습니다. 자, 8번. 사업차, 사업용 자동차의 바깥쪽에 운송사업체 명칭, 기호 이런 것들을 또 표기하지 않았는데 1년에 3번이나 걸렸어요. 그러면 뭐다? 벌금 다 20만 원이다. 자, 요거는 뭐랑 연결하냐? 우리가 버스 내에 운전 자격증명서를 내놓지 않으면 모든 버스가 10만 원이라고 말씀드렸죠. 그게 2배입니다. 자, 밭갓으로 이동하니까 밭갓에 정보를 게재하지 않았더니 20만 원이 되었다. 자, 안쪽은 10만 원, 바깥쪽은 20만 원. 이렇게 해서 외워볼게요. 자, 그리고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은데, 자, 여기서부터도 또 선택 사항입니다. 자, 이런 부분들은 잘 나오진 않는 부분이 있는데 또 가끔 나오기도 합니다. 굉장히 까다롭죠. 자, 근데 숫자 보시면 일단은 500, 100, 또 아까 여기서도 360, 720 있었죠. 자, 이런 자주 나오는 숫자들을 한번 눈에 익혀 두시고요. 기억이 안 나셨을 때 우린 찍기라도 해야 되잖아요. 자, 그럴 때 우리가 기억나는 숫자 찍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해보면 과징금 지금 제일 많이 나왔던 숫자가 500, 그리고 2차 때는 1000만 원이 있었고요. 10만 원짜리 있었고 20만 원짜리 있었습니다. 자, 적어도 이 숫자 4개는 외우고 우리가 시험을 보러 가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거 보실 분들은 잠시 일시정지 했다가 보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잠시 일시정지 했다가 보실 분들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14번 같은 경우 한번 눈여겨서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과태료 보겠습니다. 과징금이랑 과태료랑은 정확히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뭐 숫자만 외우면 되지만 사실 개념상으로는 다르다는 거 일단 알아두시고요. 자, 우리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것만 보면 되겠죠. 자, 4번 볼게요. 자, 좌석 안전띠를 착용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닌데 우리가 체크를 못했어요. 자, 그러면은 과태료가 나옵니다. 자, 첫 번째 20만원부터 시작하고요. 20, 30, 50이다. 자, 1차, 2차 더했더니 3차 금액이 나왔다. 20, 30, 50이다. 이렇게 해서 안전띠가 정상적이지 않은 상태로 운행하다 걸렸다. 20, 두 번째는 30, 세 번째는 50만원이 된다. 요거 하나 봐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안전자석띠 교육도 20, 30, 50이죠. 일단은 좌석 안전띠 관련은 일단 다 20, 30, 50이다. 같이 봐주시면 되고요. 또 요즘 중요하게 생각되고 있는 게 휴식시간 보장 내역입니다. 그래서 휴식시간 보장 내역을 확실하게 해줘야지 사고가 안 난다라는 게 요즘 또 이슈이기 때문에 보겠습니다. 보장 내역을 알리지 않거나 거짓으로 알린 경우 첫 번째 50만원부터 시작합니다. 두 번째 75, 세 번째 100만원. 50만원부터 시작해서 25만원씩 증가하는구나 라고 해서 연결해서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또 있죠, 이런 거. 자, 여객을 승차 거부를 하거나 중도 하차시키거나 부당한 요금을 받거나 여객을 손님을 유치를 하거나 문이 안 닫혔는데 운행을 하거나 하면은 자, 20만원 몇 번을 위반하든 일단 다 20만원이다 라는 것까지 같이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10번 볼게요. 10번 내용들 한번 쭉 살펴보면은, 약간은 그렇게 심각한 거는 아니다. 물론은 해서는 안 되는 행동들인데, 자, 이런 거 볼게요. 일단 흡연은 우리 벌금 10만 원이라는 거 여기저기 많이 붙어 있죠. 그래서 버스 마찬가지로 10만 원이에요. 안내방송도 안 했다? 안내방송 안 해도 벌금이 10만 원 나온다. 이런 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이런 거 특이한 것들 조금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좌석 안전띠, 여기는 아까 좌석 안전띠를 웬만하면 다 벌금이 우리가 10만 원이었었죠. 근데 여기서 출발 전에 안전띠를 착용하도록 안내하지 않은 경우에도 벌금이 나오네요. 자, 요거 몰랐던 사실이죠. 자, 3만 원부터 시작해서 5만 원, 10만 원 이렇게 된다라는 거. 이거는 우리 알아두시면 됩니다. 일반 버스에서 해당하는 건 아니에요. 자, 그러면은 일단은 우리가 시험에 나오는 용어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이런 것들 말 애매하게 박혀서 시험에 나옵니다. 일단 차도, 우리가 차도는 뭔지 아는데 설명하기 쉽지가 않아요. 자, 그 기준이 뭐냐? 인공구조물을 이용해 경계가 있는 도로, 인공구조물이 있는 경계,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만든 곳이 차도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럼 차로는 뭐냐? 도로의 정한 부분을 통행하는 겁니다. 자, 차마가 한 줄로, 차마라고 하면 자동차라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이런 선들 있죠? 자, 요거를 차로라고 하는 거겠죠. 차선은 다 이런 차선들이 되겠죠. 중앙선도 포함이 될 거고요. 기준은 뭐냐? 정의는 뭐냐? 차로와 차로를 구분하기 위한 선이다. 자, 그리고 차마는 그냥 자동차입니다. 자, 여기 오토바이, 자전거, 말, 소 이런 것들도 다 포함이 되고 있고요. 긴급 자동차는 뭐냐? 자, 소방차, 구급차, 혈액차, 경찰차, 군용차 등등. 자, 이런 것들이 긴급 자동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우리가 알고 있는 건설 기계는 자, 특수차로 갑니다. 그래서 긴급 자동차는 이런 것들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정차의 기준은 뭐냐? 자, 5분을 초과하지 않고 차를 정지하는 겁니다. 근데 5분이 넘어가면 주차의 개념이 돼요. 그래서 이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5분 안에 돌아오는 게 정차입니다. 그래서 주차는 운전자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차가 고장나거나 해서 차가 정지되어 있는 거예요. 즉, 핵심이 뭐냐? 운전이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즉, 내가 차를 갖다 놓고 똥을 싸는데 10분이 걸렸어요. 그럼 요거는 주차가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서행의 기준은 뭐냐? 노면 전차, 자동차가 즉시 정지 가능한 속도가 서행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아까 대형사고 말씀드렸는데 3명 이상이 사망하면 대형사고입니다. 자, 거기다 추가로 사망하진 않았지만 20명 이상의 부상자, 사상자가 발생했을 때 마찬가지로 대형사고의 개념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요마크라고 있는데 운전을 하다가 급 핸들을 꺾었어요. 그래서 옆으로 쫙 미끌리면서 생긴 타이어 마크를 우리 요마크라고 합니다. 스키드 마크라고도 하는데 개념이 살짝은 달라요. 그래서 요마크는 옆으로 미끌려 생긴 타이어 마크다 라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 운전하면서 사고 많이 나는데 이 개념들도 시험에 나옵니다. 추돌은 뭐냐? 2대 이상의 차가 같은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즉, 내가 운전을 하고 있는데 뒤에서 누가 나를 박았다. 그럼 추돌 사고고요. 충돌 사고는 뭐냐? 내가 운전을 하고 있는데 내 옆에서 누가 나를 치거나 앞에서 대형차가 갑자기 나를 쳤어요. 그럼 이거는 충돌 사고다 라고 할 수 있고요. 전복은 추돌이나 충돌에 의해 혹은 인공 구조물로 인해서 차가 주행 중에 도로나 도로 밖에서 뒤집힌 거를 전복 사고다 라고 얘기를 하는 요 3가지 차이 꼭 머릿속에 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주 나오는 용어 정리해 볼게요. 자, 전도가 뭐냐? 차가 주행 중이에요. 자, 근데 도로나 도로 밖에서 차체 측면이 지면에 접한 상태. 자, 이게 말이 어렵죠. 그러니까 차가 전복은 안 됐는데 옆으로 쓰러진 거예요. 그래서 창문이 땅에 닿아 있는 그런 형태다라고, 옆으로 서 있는 형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접촉은 뭐냐? 자, 차가 추월이나 그냥 지나가다가 살짝 스치는 거, 스치거나 기스가 나서 까인 거, 이 정도를 우린 접촉사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인피사고는 사람이 다치거나 사람과 관련된 사고는 인피사고라고 하고요. 그리고 물피사고는 내 건조물이나 내 자동차 이런 것들이 고장났어요. 손괴된 교통사고를 물피사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용어 정리, 이 안에서 분명히 용어 정리 문제 한 문제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신호등의 뜻 볼게요. 자,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자, 일단 알아야 되는 건 녹색, 황색, 적색 요 3가지 개념을 알아야 되는데, 자, 일단 녹색 볼게요. 녹색은 우리가 직진하는 의미죠. 가도 된다라는 의미이기도 하고, 자, 비보호 좌회전 표시가 있다. 그러면은 비보호를 해도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자, 운전하시는 분들이 자격증을 따시기 때문에, 자, 요거는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자, 근데 황색 특징 한번 볼게요.
자, 자동차가 정지선이 있거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 그 직전이나 교차로 직전에선 정지를 해야 됩니다. 황색이 켜졌을 때는. 즉, 황색은 사실 정지 신호입니다. 자, 근데 이미 교차로에 진입을 했던 경우에는 교차로 밖으로 진행을 해야겠죠. 가다 서면 안 됩니다. 근데 요게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냐? 자, 근데 교차로 차마에 진입을 해버렸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황색이 켜졌을 때 일단 정지하여야 된다 라고 나왔습니다. 즉 요건 뭐냐, 꼬리 물기가 되지 않는 개념선에서 황색이 됐을 때 내가 멈추기 힘들다 라고 판단됐을 때는 지나가야 된다 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적색은 언제든지 정지를 해야 되죠. 자, 근데 우리가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않을 때는 우회전을 할 수 있다. 자, 어쨌든 요 내용이 무슨 말씀인지 운전하신 분들 다 이해를 하실 거라 믿습니다. 자, 그리고 황색 등화가 전멸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럴 때는 교통 또는 안전 표지에 주의하면서 진행 가능하고요. 자, 적색 등화가 전멸되고 있는 신호등이 있어요. 어쨌든 일단 주의를 하라는 건데 일단 일시 정지를 하고 가라라는 게 적색 등화다. 즉, 황색 등화가 전멸되고 있는 신호등이 있으면은 조심히 지나가면 되고요. 적색 등화가 전멸되고 있는 신호등이 있다면 일단은 정지했다가 살피고 가야 된다라는 개념이라는 거, 이렇게 차이점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안전표지가 있는데, 자, 안전표지는 요 기준만 보시면 돼요. 자, 기준이 아니라 안전표지에는 뭐가 있냐? 주의, 규제, 지시, 보조, 노면이 있습니다. 주규지, 번호, 이렇게 해서 5가지 있다라고 외워주시면 되고요. 시험 문제에서는 안전표지가 아닌 것은, 혹은 안전표지에 해당하는 것은 이런 식으로 시험에 나올 수 있고요. 이 문제, 이 주의표지는 어떤 내용들인지 한 번만 읽어보시면 되는 정도니까 이 5가지 뭐가 있는지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차로 통행 용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개념을 잘 잡아두시면은 이 개념 가지고 풀 수 있는 문제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자, 일단 왼쪽 차로란, 자, 어떤 거냐? 고속도로 외 도로의 경우, 국도나 일반 우리 도로죠. 차로를 반으로 나눠서 1차로에 가까운 부분의 차로를 왼쪽 차로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다만 차로 수가 홀수인 경우 3차선이에요. 자, 이렇게 3차선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럴 때는 가운데 차로는 제외하고 요 끝 1차로가 왼쪽 차로가 된다라는 개념이 있고요. 고속도로인 경우에는 1차로를 제외하고 반으로 나눴어요. 그럼 요 2개가 있겠죠. 1차로랑 가까운 부분, 즉 2차로, 3차선의 경우에는 이 2차선이 왼쪽 차로가 되겠네요. 자, 다만 1차로를 제외한 수가 홀수인 경우, 자, 홀수인 경우라고 하면은 2차선이라고 가기도 해볼게요. 1차로를 제외했어요. 그랬더니 차선이 1개밖에 없죠. 그 중에 가운데 차로, 자, 만일에 4차선이었어요. 자, 그러면은 요 가운데 차로, 3차선이 지금 가운데 차로가 됐죠. 1차선을 제외했으니까. 자, 그러면은 여기를 제외를 하고 왼쪽 차로는 2차선이 된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왼쪽 차로를 하면은 2차선이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 차로를 볼게요. 일단은 고속도로 외의 경우를 보면은 왼쪽 차로를 제외한 나머지 차로입니다. 자, 3차선, 지금 4차선 도로가 있죠. 왼쪽 차로는 뭐죠? 1차선을 제외한 거니까 지금 홀수죠. 중앙차로 제외를 하고 2차선이 여기가 왼쪽 차로입니다. 자, 왼쪽 차로 나머지 제외죠. 그러면은 지금 3차선과 4차선이 오른쪽 차로가 되겠네요. 오른쪽 차로가 됩니다. 자, 단 고속도로의 경우는 1차로와 왼쪽 차로를 제외한 나머지 차로를 다 오른쪽 차로라고 합니다. 자, 3차선과 4차선이 지금 오른쪽 차로라고 될 수 있겠네요. 자, 여기서 또 추가로 된 게 있는데, 자, 앞지르기를 할 때는 위표에서 지정된 차로 왼쪽 바로 옆 차로로 통행할 수 있다. 즉, 이 말이 뭐냐? 그냥 앞지르기는, 자, 자동차의 왼쪽으로, 앞지르기는 왼쪽으로 해라 라는 말을 이렇게 써놓은 거니까 신경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시험에 거의 꼭 나오는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별표를 한 3개 주겠습니다. 자, 최고 속도 기준입니다. 자, 일단 일반 도로에서는 편도 1차로면은 60, 2차로 이상이면 80입니다. 자, 요거 2개 외우는 건 간단해요. 자, 근데 고속도로 볼게요. 일단 고속도로 편도 1차로면은 80km인데 2차로 이상부터는 100km, 그리고 80km 돼 있는데 80km 기준은 뭐냐? 화물 자동차, 특수 자동차, 위험 운반 자동차, 건설 기계. 자, 즉 매시 80km 되는 거는 제일 오른쪽 차로, 끝 차로에서 운행을 해야겠죠. 자, 근데 지성 고시 노선 구간의 고속도로, 자, 120,
9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 요거는 그냥 속도 표지판 따라서 운행을 하시면 되기 때문에 요거는 자주 나오는 건 아니고 요 부분이 좀 자주 나옵니다. 자, 그리고 최저 속도 고속도로는 일단은 50이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동차 전용도로는 최고 속도 90, 최저속도 3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 정도는 알아두시고 갈게요. 자, 그리고 요것도 시험에 정말 자주 나와요. 비, 눈, 안개 이런 기상 악천후 시 어느 정도 감속을 운행을 해야 되나 라고 보겠습니다. 자, 일단 비가 내려서 노면이 젖었어요. 그리고 눈이 20mm 미만으로 쌓인 경우에는 최고속도 20% 감속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폭우나 폭설, 안개 등으로 가시거리가 100m 이내예요. 그러면은 절반으로 줄여서 감속을 해야 됩니다. 또 노면이 얼어붙었거나 눈이 20mm 이상으로 쌓였으면 폭설이겠죠. 그럴 때도 최고속도 50% 감속을 해야 됩니다. 단 여기서 경찰청장이나 지방경찰청장이 속도 제한 표지로 최고속도를 정한 경우는 이에 우선으로 따른다. 즉 도로마다 다를 수는 있다 라고 하지만 최고 이 기준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왜 알아둬야 되냐?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옵니다. 자, 비가 내려요. 비가 내립니다. 자, 최고 속도가 100km 구간인 고속도로에서 운전을 하고 있는데 비가 내립니다. 자, 그러면 운전자는 몇 퍼센트 감속을 해야 됩니까? 자, 20%죠. 일단 비가 내린다는 정보밖에 없으니까 20%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진짜 문제. 운전자가 감속해야 될 속도는 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자, 그러면 100에 20%이기 때문에 자, 운전자는 20km를 감속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죠. 한 번 더 해볼게요. 최고 속도가 90km 제한인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습니다. 근데 노면이 얼어붙었어요. 노면이 얼어붙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운전자는 몇 킬로를 감속해야 합니까? 자, 노면이 얼어붙었죠. 노면이 얼어붙었으면 50% 감속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운전자는 45km를 감속해서 운전을 해야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문제가 꼬아져서 나오기 때문에 요 말씀드렸던 이 기준 꼭 머릿속에 담아 두셔야 됩니다. 이 문제는 꼭 우리가 맞추고 간다는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1과목의 내용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시험 많이 나오기 때문에 자, 영상을 조금 나누도록 할 거고요. 일단은 1과목 영상은 자, 여기서 한번 끊고 다음 영상에서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험 문제 어떤 것들이 나오냐? 자, 앞지르기가 불가능한 곳은 어디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요 네 가지 머릿속에 꼭 담아 둘게요. 자, 첫 번째 교차로, 터널안, 다리 위. 자, 도로가 구부러진 곳, 비탈길의 고갯마루 부근, 가파른 비탈길의 내리막. 자, 요런 것들이 되어 있는데, 자, 요거 잘 떠올려 볼게요. 자, 터널 안이나 도로 위 보니까 우리가 운전할 때 보니까, 아, 맞아. 가운데 흰색 실선이 이렇게 있었죠. 자, 흰색 실선이 있다라는 거 일단은 차선 변경도 안 된다라는 거. 근데 앞지르기도 안 된다라는 거 같이 봐주시면 되고요. 차선 변경이 안 되는 곳이라면은 앞지르기도 안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또 굉장히 비슷한데 서행이나 일시정지가 필요한 곳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기 일시정지가 필요한 거 아까 뭐 있었죠? 적색 전멸 신호등이 있을 시 일단 정지를 하고 가야 된다라는 거 우리 전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렸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서행이나 일시정지 해야 되는 곳 한번 볼게요. 자,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않은 교차로 잠시 쉬었다 가거나 천천히 가거나 이렇게 해야 되고요. 도로가 구부러진 부근에선 조심하고 비탈길의 고갯마루 부근 그냥 비탈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비탈길의 내리막 즉 비탈길에서는 어쨌든 자, 앞지르기도 안 되고 서행해야 되고 일시정지를 해야 된다. 이런 느낌. 그리고 안전표지 있으면은 서행해야 된다라는 거 우리 운전 많이 하시면 사실 알고 계실 내용이고요. 자, 일시정지 해야 되는 부분은 어디냐? 일단은 좌우가 확인 안 되는 교차로에서는 무조건 일시정지를 해야 되고요. 안전표지로 일시정지 했다 가시오 라고 되어 있으면 일시정지를 해야 됩니다. 설령 뒤에서 차가 빨리 오더라도 뭐 사고는 나면 안 되겠지만 법을 지켰다라는 것 때문에 과실이 나오지 않을 거니 그렇게 일시정지를 해야 된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고요. 정차, 주차 금지구역. 자, 이런 것도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자, 이런 숫자들이 자주 나오는 부분들은 유의 있게 보셔야 되는데요. 자, 일단은 교차로, 횡단보도, 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에서는 당연히 차를 세워선 안 되겠고요.
자, 교차로의 가장자리 또는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m 이내에는 정차 주차, 즉 차를 잠시 세우는 것도 아니고 주차는 더더욱이나 안 되죠. 그리고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그 지방, 그 지대 사방 10m 안 되고요. 버스 정류장 10m 이내에서는 안 됩니다. 이거 벌금 누가 찍어서 신고할 수도 있어요. 조심하세요. 자, 그리고 건너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m, 그리고 소방시설, 비상 소화장치 5m, 그리고 소방시설 5m. 자, 일단 소화 관련된 건 다 5m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자, 그리고 승차 방법과 제한, 우리가 버스 관련 자격증이기 때문에 이런 거 시험에 나오겠죠. 자, 승차 인원은 승차 정원의 110% 이내 가능합니다. 즉 10명 타야 되는 곳이면 11명까지는 가능하다는 건데 고속도로에서는 불가능하니까 요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일부러 치사하게 문제가 고속도로를 운전 중에 승차 정원에 10명이 승합차를 타고 가고 있다. 근데 11명이 타고 있다. 불법인지 아닌지 뭐 이런 식으로 문제를 꼬아서 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문은 정확히 여닫아야 한다. 당연한 내용이죠. 자, 운전 중 실험 화물은 덮거나 고정하는 조치해야 된다. 자, 당연히 해야 되고요. 이거 안 했을 때 벌금 나옵니다. 자, 운전할 때 운전에 지장이 있는 모든 행동은 금지한다. 당연하죠. 정비 불량차를 운전하거나 시켜서 안 된다. 당연합니다. 즉, 이렇게 당연한 내용들이 나온다. 이거는 굳이 외울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자, 어린이 통학버스. 어린이 문제는 늘 중요하니 집중해서 봐주셔야겠고요. 자, 모든 차는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우고 있다는 표시를 한 어린이 통학버스를 앞지르지 못한다. 자, 이거 모르셨던 분들 많으실 거예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영하려면은 누구에게 신고하는지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를 하고 신고 증명서를 받은 뒤 버스 안에 항상 갖추어야 한다. 자, 이런 거 안 갖추었을 때 벌금 얼마다? 20만 원이다. 자, 그리고 한정면허를 받았을 때는 뭐 괜찮다. 그런 것들도 있고요. 어린이 통학버스 사용 가능한 차량은 승차 정원 9인승은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또 특징이 있어요. 정해진 도색, 노란색이죠. 정해진 도색, 표지, 보험가입, 소유관계 등 요건을 다 갖춰야 하고 이거 안 돼 있으면은 불법입니다. 자, 그래서 어린이 관련 법규는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시험에도 나올 수 있다라는 거 봐주시면 되고요. 어린이 통학버스의 조건이 있죠. 일단은 방금 나왔었던 황색, 노란색 해야 되고요. 승강구, 어린이 승하차를 위한 승강구가 있어야 됩니다. 자, 발판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1단 발판은 30cm 이하, 세로 20이고요. 승강구 유효 넓이 80% 이상이다. 자, 그리고 2단 발판도 높이가 20 정도는 돼야 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숫자들은 시험에 언제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알아두시는 게 무조건 본전이고요. 어린이 통학버스의 의무, 자, 어린이가 타고 내리는 경우에만 전멸등을 작동을 한다. 비상등이죠. 어린이나 영유아 승하차할 때는 보호자가 반드시 도와야 되고 안전띠를 체크해야 된다라는 거 꼭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린이 통학버스 이제 운전을 하려면 안전교육을 받아야 되는데요. 자, 신규 안전교육은 당연히 신규로 운행하거나 운전 전에 실시를 하겠죠. 자, 우리가 봐야 될 내용은 뭐냐 그러면 정기 안전교육입니다. 자, 정기 안전교육은 일단은 2년마다 실행을 해요. 자, 2년마다 실행을 하는데 이 안전교육 기간이 중요합니다. 자, 받은 날로부터 기사는 2년이 속하는 해 아무 날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제가 만일에 2020년 6월에 안전교육을 받았어요. 자, 그럼 2년이 지난 해는 2022년 6월이죠. 근데 이 2022년 6월이 속하는 해가 뭐예요? 2022년이죠. 사실 말장난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2022년 아무 날에나 받아도 된다. 즉 2022년 1월에 받아도 되고 12월에 받아도 된다라는 겁니다. 그 말을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도 계산하는 문제 나올 수도 있어요. 2018년 1월에 자격시험을 받았다. 이 사람이 운전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는 해는 언젠가? 2020년, 2021년, 2019년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2년만 계산해서 추가를 하면 됩니다. 2020년 12월 가능하다. 2021년 뭐 1월, 2021년 1월은 안 되죠. 자, 이런 식으로 꼬아서 나올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럼 안전교육은 3시간 한다라는 거, 어떤 내용이 있는지는 어린이 행동 특성, 관련 법령, 사고 사례, 그리고 어린이가 승하차에 필요한 사항들을 교육한다. 요 정도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사고 발생 시 조치, 자, 요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도주 관련 핵심 사항으로 시험 문제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은 두 가지가 핵심입니다. 후속 조치를 해야 되고요. 인적 사항 제공을 해야 됩니다. 즉 연락처를 남기고 온다거나 나와 연락이 가능한 메일이라도 남기고 와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무조건 도주 사고가 됩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의식 없는 피해자를 병원에 내가 후송을 했어요. 그리고 치료받으세요 하고 돌아왔어요. 요거는 도주 사고가 됩니다. 왜? 내 연락처를 안 남겼기 때문이고요. 도주 사고가 안 되려면은 의식 없는 피해자를 병원에 후속 조치도 하고 연락처도 남기고 와야 됩니다. 자, 근데 요런 게 또 있어요. 의식이 있는 피해자에게 연락처만 주고 왔어요. 이것도 도주 사고가 됩니다. 자, 의식 있는 피해자가 저 괜찮아요 라고 얘기를 해도 후속 조치를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의식 있는 피해자에게 연락처를 주고 경찰에게도 신고를 했어요. 그러면 조치가 완료됩니다. 자, 제3자에게 위임이 됐다 라고 하면은 괜찮고요. 근데 지나가는 사람에게 이거 좀 대신 해주세요. 근데 그분이 제가 해드릴게요 라고 했다면 이것도 조치가 완료됐다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고속도로랑 자동차, 전용도로에 관련된 용어들 한번 살펴볼게요. 자, 갓길 통행 금지라고 되어 있는데, 자, 긴급차나 보수자동차, 도로를 보수하는 자동차들이죠. 경찰이 지시했을 경우에는 갓길 통행이 가능하고요. 횡단 통행 금지도 기본적으로 고속도로에서는 안 되는데, 자, 긴급 자동차나 보수 자동차는 가능하다라는 거 보시면 되고요. 정차 주차도 당연히 안 되죠. 근데 경찰의 지시나 안전표지판, 고장, 통행료 지불 등을 위해서는 잠시 가능하다.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고장 조치 사항. 자, 요거 중요합니다. 요게 시험 문제에 나올 수 있는데 어떤 식으로 나오냐? 자, 고장 표지판은 접근한 차가 보이게 설치를 하고, 자, 요게 포인트입니다. 일단 내가 차를 먼저 고치는 게 아니라 표지판을 먼저 설치를 하고 신고를 하든 구급차에 전화를 하든 고속도로에서 안전센터로 전화를 하든 일단은 먼저 접근하는 차에 대한 대항판을 설치를 해야 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차가 고장났다. 갓길에 정차하고 119에 전화를 한다. 이게 틀렸다는 거죠. 일단은 내 차가 고장났으니 고장 표지판을 설치를 해야 된다. 라는 게 중요합니다. 자, 고장 표지판이 없는 차는 어떻게 하나요? 라고 할 수도 있죠. 근데 법적으로 고장 자동차 표지판은 항상 비치해야 된다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할 말이 없어요. 자, 그리고 특별 안전 교육이라는 게 있습니다. 특별 안전 교육이라는 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일단은 범법자들이 받게 되는 교육이라는 개념이 조금 있어요. 거기다 근데 추가로 일단은 되는 것들이 뭐냐? 자, 운전면허 효력 정지 처분이 끝나지 않은 사람, 자, 요런 게 추가가 됩니다. 자, 운전면허가 정지 처분이 됐는데 이게 아직까지도 내가 운전을 하면 안 되는 상황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안전교육을 당연히 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취소, 우리 이런 것들만 생각을 하는데, 자, 운전면허 효력 정지 처분도 특별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자, 이렇게 특이한 것들이 시험 문제에 나올 수도 있겠죠. 자, 근데 이 특별 안전교육을 연기할 수 있는 사유가 있습니다. 언제 되냐? 내가 구속된 경우, 자, 질병이나 아파요, 부상 때문에 교육을 받으러 갈 수가 없어요. 연기 가능하고요.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 조사가 있을 수도 있겠죠. 경사가 있을 수도 있겠고요. 이렇게 인정되는 사유들이 또 있다. 자, 그럼 특별안전교육은 얼마나 받냐? 3시간 이상 16시간 이하 받습니다. 수준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이 3시간, 16시간 알아두시면 되고요. 내용은 교통 질서부터 교통 안전 확보 사항, 자동차 관리 방법 이런 것들을 교육받게 된다는 거 한번 쓱 읽어보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실 겁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또 시험 단골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운전면허별 운전 가능 차량에 대해서 문제가 나오는데 이게 굉장히 헷갈려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들은 제외하고 외워야 되는 것들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제 1종, 일단 1종에서 한번 볼게요. 1종 대형 면허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승합 자동차까지 운행이 가능합니다. 자, 근데 특이하게도 3톤 미만의 지게차, 물론 지게차 자격증이 있어야겠죠. 지게차도 가능하고 이런 콘크리트 믹서 트레일러도 운행이 가능하다. 덩치가 큰 기어가 있는 차는 일단은 웬만하면 운행이 가능하다. 근데 지게차도 포함이 되어 있네요. 이런 것들 보시면 되겠고요. 특수자동차 그리고 원동기 장치 자전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특징만 보겠습니다. 자, 일종 보통 면허는 우리 보통 일종 보통 많이들 가지고 계시죠. 자, 근데 자, 어디까지 운전할 수 있냐? 15인 이하 승합 자동차 되고요. 12톤 미만의 화물 자동차, 물론 화물 운송 종사 자격증이 있어야겠죠. 그리고 건설기계 되는데, 자, 3톤 미만의 지게차만 가능하다. 자, 그리고 총중량 10톤 미만의 특수 자동차, 이런 것들도 된다. 자, 그래서 15인 이하의 승합 자동차 운전 가능하다라는 거, 요 15인 숫자가 바뀌어서 나올 수도 있겠죠. 자, 제 1종 소형 면허 볼게요. 자, 3륜 화물 자동차, 3륜 승용 자동차, 원동기 장치 자전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 1종 특수 면허 있어. 특수 면허. 자, 대형 견인차, 말 그대로 견인차겠죠. 그리고 소형 견인차. 자, 소형 견인차의 기준은 뭐냐? 3.5톤 이하의 견인형 특수 자동차가 소형이다. 자, 대형 견인차와 소형 견인차의 차이는 뭐다? 총 중량 3.5톤 이하의 견인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군한차는 군한형 특수 자동차,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 2종 볼게요. 제 2종 보통면허, 제 2종 보통면허도 많으시죠? 자, 2종 보통면허는 승차 정원 10인 이하의 승합 자동차입니다. 1종 보통은 15인이었어요. 자, 요거 헷갈리시면 안 되고요. 자, 그리고 총중량 3.5톤 이하의 특수 자동차까지는 가능하다. 대신 군한차는 2종으로는 몰 수가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자동차 운전에 필요한 신체 기준. 자, 요것도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1과목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2과목에서도 같은 내용이 똑같이 나와요. 그래서 1과목 때 한번 쫙 외워두시면 2과목 때는 반복 학습이 되실 거예요. 자, 일단 시력 기준 볼게요. 일단 붉은색, 녹색, 노란색 신호등이죠. 이 신호등 색깔을 구분이 가능해야 될 거고요. 일종 면허의 기준에서는 두 눈을 동시에 뜬 시력이 0.8 이상이어야 합니다. 안경을 써서 넘어도 당연히 되겠죠. 자, 그리고 두 눈이 각각 0.5 이상이 넘어야 돼요. 단 한쪽 눈을 보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죠. 그러면 다른 한쪽이 0.8 이상이어야 하고요. 수평 시야가 120도, 그리고 수직 시야인데 제가 오타가 있네요. 수직 시야가 20도 이상, 그리고 중심 시야가 20도 내에 암점 혹은 반면이 없어야 합니다. 그래서 요 숫자들 0.8, 0.5, 0.8, 그리고 120도, 20도 요 정도까지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요거는 꼭 외워두세요. 그리고 2종 운전면허는 0.5입니다. 자, 1종보다 시력이 조금 떨어졌죠. 그리고 한쪽 눈을 못 보시는 분일 경우 다른 쪽은 0.6 이상이기만 하면 된다 라고 요거 꼭 외워주세요. 그리고 청력 한번 볼까요? 청력은 55dB 이상이어야 됩니다. 보청기 쓰시는 분들은 40dB 이상의 소리를 들으실 줄 아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기본적으로 또 신체상, 정신상 장애가 없어야 합니다. 자, 대신 신체 장애에 따라서 적합하게 제작 혹은 승인된 자동차를 사용할 경우에는 뭐 신체상의 문제가 있으신 분이라 하더라도 운전이 가능하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벌점으로 인한, 아이고, 또 어떻게 했네요. 자, 제가 직접 만들다 보니까 죄송하고요. 자, 벌점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 정지 볼게요. 자, 요 기준만 보겠습니다. 시험 문제 어떤 식으로 나오냐? 벌점 누산 점수가 175점이다. 자, 그럼 운전면허의 취소는 몇 년인가요? 라고 했을 때 121점 이상, 201점 이하 미만이기 때문에 자, 1년 동안 취소겠죠. 자, 그래서 121점, 201점, 271점 기준으로 1년, 2년, 3년 되는 것, 이 기준을 외워주셔야 됩니다. 자, 요 그대로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라 계산하는 식으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이 기준 꼭 알아두시고요. 운전면허 정지에서는 이제 1회, 정지는 1회 위반, 사고로 처분 벌점이 40점 바로 들어가고요. 그 이상, 40점 이상일 때는 1점은 1일로 계산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자, 내가 운전면허 정지를 사고가 나가지고 처분 벌점이 생겼어요. 근데 요 40점 이상일 때, 40점 내가 이미 40점 이상 쌓였을 때는 1점을 하루로 계산을 합니다. 내가 정지가 6일 받았어요. 6일 받았으면은 40일 플러스 6일이니까 1일에 1점 해서 6일을 내가 정지를 당했다 그러면 46점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40점으로부터 시작을 하는 거는 아니고요.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은 40점 이상일 때는 1점을 1일로 계산해서 감행을 한다라는 거 요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것도 은근히 자주 나옵니다. 별 2개 정도 줄게요. 교통사고 결과에 따른 벌점 기준 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내용들이 많은데 요런 것들은 굳이 외우실 필요 없고요. 사망 1명당 벌점 90점, 중상 1명당 15점, 경상 1명당 5점, 부상 신고 1명마다 2점입니다. 그래서 요 숫자는 그냥 바로 지금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사망 90점, 중상 15점, 경상 5점, 부상 2점입니다. 자, 그리고 범칙 행위 및 범칙 금액 볼게요. 자, 요거는 우리 승합자동차, 우리는 버스 운전 자격이기 때문에 승합자동차 기준입니다. 꼭 알아두시고 외우세요. 자, 일단 속도 위반 60km를 초과했다. 그럼 13만원. 그리고 40에서 60, 이 기준에서 초과를 했다. 그럼 10만원. 그리고 승객 안에서 차 안에, 아니죠. 아이고, 차 안에서 승객이 소란행위를 하는데 방치를 하고 운전을 한다. 그럼 10만원 나오고요. 어린이 통합버스 특별보호 위반했을 때 10만원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기본적인 나머지 7만원, 휴대폰 사용,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도로 갓길 통행, 뭐 신호 지시, 중앙선, 횡단, 유턴, 후진, 앞지르기 이런 것들 위반했을 때 7만원. 그래서 웬만한 건 7만원이다 라는 거. 그렇다면 우리는 뭐죠? 자, 요 13만원과 10만원 기준만 외워주시면은 나머지는 7만원 이렇게 해서 외우셔도 되겠죠. 자, 그리고 5만원짜리 보겠습니다. 5만원짜리. 자, 일반도로 전용차로 통행 위반, 앞지르기 방해금지 위반, 교차로 통행 방법 위반, 보행자 통행 방해, 주차 정차. 자, 즉 이 5만원은 다 외우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준을 한번 잡아 볼게요. 아유, 뭐 이 정도는, 저는 이 정도는 하면서 외웠어요. 이 정도는 그래도 뭐 당연히 하면 안 되지만 잘 이해를 해주세요. 당연히 해서는 안 되는 행동들인데 이 정도는 이라는 그 저마다의 기준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정도는 뭐 다시는 안 그런다면 한 번은 봐줄 수 있다 라는 정도는 5만원이다 라고 저는 외웠습니다. 물론 해도 된다라는 건 절대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자, 그래서 일단은 뭐 경미하다, 뭐 사람이 뭐 다칠 만한 그런 거는 없다, 생명 위협은 없다, 그 정도는 일단 5만원이다 라고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3만원 같은 경우는 정말 경미한 거예요. 자, 3만원은 정말 경미한 겁니다. 자, 이런 것들 봐주시면 되겠고요. 2만원 같은 것도 경미하죠. 자, 그래서 3만원, 2만원짜리는 한번 쓱 읽어보시면 아마 문제 나오셔도 푸실 수 있을 겁니다. 아, 정말 경미한 것들 3만원짜리 아니면 2만원짜리구나. 그래서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게 어린이 보호구역과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에서는 과태료가 조금 다릅니다. 자, 일단은 금액이 더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 60만원 초과 시에는 원래 얼마였었죠? 13만원이었었죠. 근데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에서는 60km 초과했을 때 17만원이 됩니다. 자, 4만원이나 추가되었어요. 자, 그리고 40, 60 초과, 40 초과 60 이하였을 때는 우리가 원래는 10만원이었는데 또 4만원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준 외워주시면 되고, 추가로 있는 것들 이렇게 나와 있는 거 20km 초과하고 40km 이하 위반을 했을 때는 11만원, 그리고 20km 이하를 위반했을 때는 7만원. 그래서 이런 기본적으로 벌금이 강력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정차나 주차 금지 관련을 위반했을 때는 무조건 10만원이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범칙금도 볼게요. 범칙금. 기본적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에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 이런 부분에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벌금이나 범칙금 과태료가 세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13만원짜리는 뭐가 있냐? 신호 지시에 따르지 않은 차, 횡단 보행자 방해를 했을 땐 13만원입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속도 위반했을 때는 우리 아까 과태료 기준이 있었죠? 과태료 기준에서 다 만원씩만 빼주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따로 외운다기보다는 요 앞에 과태료 기준을 확실하게 외워주시고 범칙금은 만원씩 뺀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범칙금에는 일단은 우리가 벌점이 부여된다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자, 요렇게 다 모든 게 만원씩은 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사망사고의 성립 조건을 볼 건데, 자, 어떤 사고건 일단 기본적으로 장소적 여건이라는 게 들어갑니다. 자, 근데 요거는 크게 상관없어요. 모든 장소이기 때문에. 자, 그럼 우리가 외워야 되는 것들이 뭐냐? 운전자 과실 2번 한번 볼게요. 자, 운전자로서 요구되는 업무상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 자, 그럼 이 기준을 어떻게 잡을 것이냐? 자, 자동차의 본래 운행 목적이 아닌 작업 중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나 운전자의 과실을 논할 수 없는 경우
제외한 것들은 다 너가 주의 의무를 소홀히 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 어떻게 나오냐? 사망사고가 생겼습니다. 자, 다음 요건 중 해당하지 않는 것은, 사망사고로 볼 수 없는 것은,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자, 그래서 자동차의 본래 운행 목적이 아닌 작업을 하다가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사고다 라고 했을 때 아니다 라고 우리가 알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예외 사항을 보시는 게 더 중요합니다. 피해자 요건도 마찬가지로 피해자가 자살을 했을 때는 사망사고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물론 사망사고긴 한데 이제 가해자가 있다라고 볼 수는 없겠죠. 그리고 운행 목적이 아닌 작업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피해자 요건에 성립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사망사고에 해당되는 벌점을 부여되지 않는다라고 연결해서 알게 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도주사고 경우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도주사고인 경우 특이한 것들 한번 볼게요. 자, 일단 1번 보시면 피해자를 방치하고 가버린 경우는 당연히 도주사고겠죠. 근데 특이한 게 2번 보시면은 경찰관은 거짓 진술한 경우도 도주사고가 됩니다. 사고 운전자를 바꿔치기 한 경우도 도주사고고요. 연락처를 거짓으로 남겨도 도주사고입니다. 그리고 피해자를 후송만 하고 간 경우에도 도주사고죠. 자, 연락처도 남겨야 된다고 말씀드렸었어요. 그리고 6번이 또 재밌는데 쌍방과실의 경우 과실이 적은 차량이 도주했어요. 과실이 적은데 도주를 했다. 이거는 도주사고로 본다 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의사 표현을 잘 못하는 어린 피해자가 저 괜찮아요 라고 해서 알겠어 수고해 하고 갔다. 요거는 도주사고로 본다. 그래서 이렇게 특이한 친구들 꼭 같이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것도 애매하니까 잘 짚고 넘어갈게요. 자, 도주사고 계속 말씀드린 이유는 시험에 자주 나오기 때문인데 도주사고가 아닌 경우 볼게요. 자, 피해자의 부상이 없거나 경미해서 연락처만 제공했어요. 자, 후속 조치할 게 없었어요. 그래서 연락처를 주고 왔습니다. 그거는 도주사고가 아니라고 보는 거고요. 후속 조치를 제3자에게 부탁한 경우 도주사고가 아니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자, 3번도 2번과 같은 내용이죠. 사고 처리를 동료에게 위임을 하고 혹은 경찰에게 위임을 하고 간 경우는 도주사고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 1항이 내가 사고를 내서 봤더니 조폭들이 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무서워서 내가 도망갔어요. 이럴 경우에는 도주사고가 아니기도 하다라는 항목이 되게 재밌죠. 자, 그리고 사고 낸 운전자가 내 차 다 부셨네 씨 하고 그냥 갔어요. 이럴 때는 도주사고는 아니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다 외울 필요는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후속 조치 그리고 연락처의 개념 이해만 하면 외울 필요는 없고요. 그래서 특이한 것들 있죠. 4번 같은 특이한 내용들만 따로 외워주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어서 이제 여러 가지 사고 형태의 성립 요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신호 지시 위반 사고 성립 요건인데요. 생각해보면은 당연한 내용들입니다. 장소적 요건인데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 당연히 신호 지시 위반 사고가 일어나겠죠. 자, 근데 경찰 공무원들이 수신호를 합니다. 자, 이 차 이쪽 사선 먼저 가세요. 이런 식으로 이제 교통 관리를 하시는 경찰관이 있을 때는 그 경찰관분이 신호등의 역할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 지시를 어겼을 때도 신호 지시 위반 사고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거는 예외 사항을 봐야 되는데 신호기가 고장났을 경우는 당연히 안 되겠죠. 그리고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당연히 사고 성립 요건이 될 수가 없겠죠. 자, 그리고 규제 표지 외에 표지판이 설치된 구역 마찬가지로 이런 곳에서는 그냥 신호 지시 위반 사고라고는 할 수 없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 요건에서도 이게 좀 아이러니한데 예외 사항 보시면은 대물 피해, 사람 사고는 없고 물건 피해만 있었다. 그럼 요거는 신호 지시 위반 사고로 보지는 않는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인적 피해가 있는 경우에 지시 위반, 신호 위반 사고라고 한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고요. 운전자 과실에서도 어쩔 수 없었던 상황 혹은 부득이한 상황 이럴 때는 이제 사고, 신호 지시 위반 사고라고 할 수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부주의에 의한 과실은 신호 지시 위반 사고의 성립 요건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추가로 시설물 설치 요건이라는 게 있는데 마찬가지로 예외 사항을 보셔야 되는데 자, 아파트 단지 등 특정 구역 내부의 소통과 안전을 목적으로 자체적으로 설치된 경우는 제외한다.
즉 이게 무슨 뭐냐, 설치 권한이 없는 자가 설치를 해놓고 이렇게 이런 우리 아파트에서는 이 신호를 지켜야 돼요 라는 거는 아파트 내에서 정한 거죠. 법적 효력이 크게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에서 일어난 사고는 신호 지시 위반 사고라고 할 수 없다라는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 시장이나 시장 그리고 자치도지사, 시장 군수분들이 설치한 신호기나 교통안전표지만 법적 효력을 가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중앙선 침범 사고의 성립 요건 볼게요. 자, 요거는 시험에 제일 자주 나오는 부분만 보겠습니다. 자, 일단 피해자 요건 대물 피해만 입었다. 자, 신호 지시 위반 사고 성립 요건이랑 똑같죠. 사람이 다쳐야지 중앙선 침범 사고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시설물 설치 요건도 동일한데 여기서 봐야 되는 건 뭐냐, 불가항력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운전자 과실, 뒷차가 내 차를 추돌을 해가지고 내가 중앙선을 넘어가 버렸어요. 그 넘어가 버리면서 반대에서 오는 대형차를 쳤습니다. 그래서 또 사람이 다쳤어요. 그럴 때는 다른 건 다 성립되는데 너가 어쩔 수 없이 중앙선 침범을 한 거기 때문에 요거는 중앙선 침범 사고는 쳐주지 않는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말이 이제 신호 위반 차량에 충돌 내역 피해를 입은 경우는 요거는 중앙선 침범이라고 볼 수가 없다. 자, 요게 시험에 가장 자주 나오기 때문에 요 부분 눈여겨서 보시면 되고요. 나머지 내용들도 한번 같이 살펴보시면 좋겠죠. 자, 그리고 과속사고의 성립 여건 보겠습니다. 자, 과속사고의 성립 여건은 일단은 핵심 20km/h, 20km라는 속도를 무조건 머릿속에 담아주세요. 20km 초과했다? 무조건 사고다. 근데 15km까지는 약간 사고가 아닐 수 있다 라는 개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20km를 기준으로 넘었는지 20km에 가까운지 과속사고로 본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피해자 요건 한번 보도록 할 건데, 자, 제한 예외사항이죠. 제한속도 20km 이하 과속 차량에 추돌되어 인적피해를 입은 경우, 자, 20km 초과해야 되기 때문이죠. 자, 근데 20km 초과를 했지만 마찬가지로 대물 피해만 입은 경우에는 과속사고로 보지 않는다. 즉, 지금 어떤 사고건 간에 사람이 다친 경우에만 그 사고의 성립 요건이 된다라는 내용이 계속 나오고 있죠. 즉, 이렇게 반복되는 것들은 시험 문제에 나올 확률이 높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찬가지 운전자 과실도 마찬가지고요. 20km 이하로 과속하다가 운행 중 사고를 야기한 경우, 하지만 20km를 초과했더라 하도 대물 피해만 입었으면은 운전자 과실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 이런 내용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시험에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알아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내용들은 이제 횡단보도 사고, 무단횡단 사고, 무면허 사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길게 나와 있는데 한 5장 분량으로 나와 있어요. 교재 같은 것들을 보시면. 근데 그 내용들을 한 방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에 차량과 충돌했어요. 당연히 보행사고죠. 근데 횡단보도를 건너던 자전거가 충돌을 했습니다. 보행사고가 될 수 없습니다. 왜? 횡단보도를 건너려면은 자전거에서 내려서 끌고 가야 되죠. 근데 자전거를 타고 가다 사고 났으면은 둘 다 잘못했기 때문에 보행사고가 될 수 없다. 즉, 이 횡단보도에서도 법을 지키고 있는 사람이 사고 났을 때 보장이 된다라는 개념 이해해 주시면은 어떤 상황이어도 해결하실 수가 있어요. 자, 오토바이를 타고 지나가다가 무단횡단이 아니죠. 오토바이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가고 있는데 차가 와서 박았어요. 둘 다 잘못했죠. 그래서 요거는 보행사고는 아니다. 요런 개념을 잘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무단횡단 하다가 사고 났어요. 그러면은 보호자 보호 의무 위반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물론 약자 보호 의무에 해당돼서 과실은 좀 높게 나올 수는 있겠지만, 자, 요럴 때는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은 아니다. 자, 횡단보도에서 사고가 나야 당연히 성립이 되겠죠. 이거는 뭐다? 장소적 요건이죠. 자, 그리고 무면허 운전사고도 마찬가지예요. 면허가 없는 사고에 무면허 운전사고라고 할 수 있고요. 요거는 내가 면허가 없는 것 추가로 유효기간이 지나든 취소가 된 상태든 정지된 상태든 이런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는 모든 사고는 무면허 운전사고다 라는 걸로 그냥 묶어서 이해를 해보시면 끝납니다. 자, 마찬가지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보호의무 위반 사고도 말은 많아요. 자, 요 밑에 표 보시면은, 자, 장소적 요건, 어린이 보육으로 지정된 장소, 당연하죠. 피해자 요건, 어린이가 다쳤을 경우, 당연하죠. 자, 이런 당연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외워야 될 것들은 뭐냐? 자, 언제 설치되는지를 아시면 됩니다. 자, 정원 100명 이상의 보육시설 주변 도로로 보통은 지정이 된다. 근데 학원 수강생이 100명 이상인 곳이 있으면은 거기도 어린이 보호구역이 될 수도 있어요. 단 1번과 2번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경우에는 경찰서장과 협의하에 죄송합니다. 해당이 될 수가 있고요. 자, 100명 미만도 경찰서장이 괜찮은 것 같은데 라고 했을 때는 또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설정될 수 있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뭐 예외사항도 한번 보고 넘어갈까요? 자, 어린이 보호구역이 아닌 곳 당연하죠. 성인이 다쳤다. 자, 이것도 당연하죠. 어린이 보호구역인데 아쉽지만 어른들은 보호해주지 않습니다. 잘 피해야겠죠. 자, 그래서 한번 마무리를 해보면서 제가 또 시험에 자주 내오는 거 말씀드릴게요. 자, 안전거리 부분에서는 나올 수 있는 게 요거밖에 없습니다. 공주거리, 제동거리, 그리고 정지거리 요거밖에 나오진 않는데, 자, 공주거리란, 자, 제가 운전을 하고 가고 있습니다. 근데 저기 앞에서 갑자기 뭐가 고라니가 튀어나왔어요. 그래서 브레이크 밟아야지 라고 생각했을 때부터 브레이크를 밟는 순간까지 간 거리를 공주거리라고 하고요. 요 걸린 시간을 공주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동거리는 내가 브레이크를 이제 밟았어요. 그래서 자동차가 완전 정지될 때까지 간 거리를 제동거리라고 하고요. 그때까지 걸린 시간을 제동시간이라고 합니다. 즉 공주거리와 제동거리가 합해지면은 정지거리가 될 거고요. 공주시간과 제동시간이 합쳐지면은 정지시간이 될 겁니다. 그래서 나눠보면은 이렇게 될 거예요. 공주시간 거리고요. 여기가 이제 제동시간. 요 기준은 뭐냐? 브레이크를 가운데 기점으로 두고 브레이크를 밟은 순간부터는 제동거리고요. 밟기 전 인지 단계는 내가 밟아야겠다 라고 생각을 한 단계는 공주의 개념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끝으로 안전거리 미확보 사고의 기준을 볼게요. 자, 요거는 앞차가 급정지를 할 이유가 있는지 없는지가 중요해요. 급정지를 했어야 되는 상황이다. 그러면은 요거는 안전거리 미확보 사고는 아니고요. 급정지를 할 이유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얘가 급정지를 했어요. 그러면은 요거는 안전거리 미확보 사고는 아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두 개만 외우면 되는데, 자, 앞차가 후진을 했거나 고의로 내가 보복 운전하면서 급정지를 해버렸다. 그러면은 요거는 안전거리 미확보 사고로 해당되지는 않는다. 요거 두 개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1과목을 마무리 해보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요거예요. 생각해보면 그런 것 같네. 생각해보면 그런 것 같네요. 자, 내가 문제를 푸는데 잘 모르겠어요. 근데 보기를 읽다 보니 이거를 이럴 수도 있겠다. 이 내용 맞을 수도 있겠는데 이 내용은 약간 애매한데 라는 기준이 있죠. 그럴 때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들도 이렇게 행동하겠지? 그런 것 같아. 그러면 정답일 수가 있고요. 아니야, 그러면 욕먹을 것 같은데 라면은 오답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기준을 세워서 고민을 해보는 게 모르는 문제가 나왔을 때 찍는 거는 정말 큰 도움이 되니까 꼭 이거 유의를 해보시고요. 이런 것들이 정답 유추하는 데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시험을 보실 때 아무래도 운전을 하시는 분들이 이 시험을 보시기 때문에 그간의 운전의 경험과 상식을 가지고 토대로 문제를 푸셔도 정답이 될 확률이 높으니까 자기 자신을 꼭 믿고 시험을 보시는 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과목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2과목으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